당신은 당신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남겨진 모든 생명을 단 하나의 진실한 사랑을 위해 기꺼이 제물로 바칠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극 중 하나로 칭송받는 지우세페 베르디의 걸작 라 트라비아타의 이면에 숨겨진 참혹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을 추적하려 합니다. 173년 전의 그날로 여러분을 정중히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장엄한 서사는 허구가 아닌 역사의 기록입니다. 1853년 3월 6일 베네치아에서 처음 울려 퍼진 이 선율은 당시 사회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위선적인 도덕의 성벽을 무너뜨린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율 속에 박제된 한 여인의 실제 삶을 통해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하려 합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당신은 19세기 파리의 가장 은밀하고도 화려한 공간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인류의 유산이 된 이 걸작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여주인공 비올레타 바레리의 실제 모델인 알폰신 로스 플레시스는 1824년 1월 15일 노르망디의 극도로 빈곤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마린 플레시스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폭력적인 인물이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12세의 어린 나이에 그녀는 가난에 지친 아버지에 의해 70세의 노인에게 단돈 몇 프랑에 팔려가는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노르망디의 우산 공장에서 하루 15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견디며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파리라는 화려한 도시에 대한 열망과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이 강력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838년 가을 그녀는 단 한 벌의 낡은 옷만을 걸친 채 파리로 향하는 마차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깊은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한 소녀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수중에는 단 1리브르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귀족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윤영이는 훗날 지우세페 베르디가 그려낼 비극적인 여주인공의 내면에 깊은 우울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농촌의 연가 사망률이 30%에 달하던 시대에 그녀가 살아남은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의 차가운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4세의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삶의 무게였지만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리의 거리에서 그녀가 어떻게 사교계의 정점으로 도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녀의 성장은 고통이라는 걸음 위에서 핀 화려한 꽃과 같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초기 파리 생활을 가장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의 천한 과거를 지우기 위해 이름을 마리에 두플레시로 바꾸고 귀족적인 매너를 습득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정치와 문학을 공부하여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연간 100,000프랑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파리 대로변에 위치한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파트론 중 한 명이었던 스타클버그 백작은 그녀에게 매달 5,000프랑 이상의 용돈을 지급하며 그녀의 우아한 품위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오페라 극장이나 연극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녀의 박스석은 언제나 흰 카멜리아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 중 25일은 흰 카멜리아를 들고 나타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암시하곤 했습니다. 사교계의 남성들 중 80% 이상이 그녀의 지적 매력과 차가운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의 살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프란스 리스는 그녀를 가리켜 자신이 만난 여성 중 가장 지적이고 품격 있는 인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으나 폐결핵이라는 죽음의 그림자는
그녀의 폐 속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은 그녀를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렀으나 정작 그녀 자신은 침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독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는 2,000권 이상의 고서가 소장되어 있었으며 그녀는 매일 밤 4시간 이상 독서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계 여성이 아닌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녀가 지출한 의상비는 당시 일반 노동자 200명의 연봉과 맞먹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은 지우세페 베르디가 1막 전주곡에서 묘사한 가냘픈 선율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타락한 여인으로 기록하려 했지만 그녀가 남긴 장서 목록은 그녀의 고결한 지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가 알렉산드레 두마 피스를 만나 어떻게 문학적 아이콘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추적할 것입니다. 1844년 9월 마리에 두플레시는 극작가 알렉산드레 두마 피스를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뒤마 피스는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진실한 슬픔을 읽어낸 유일한 남성이었으며 그들의 연애는 11개월간 뜨겁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작가 지망생이었던 뒤마 피스는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수많은 후원자들을 견뎌낼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1845년 8월 나는 당신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할 만큼 부유하지도 않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사랑받을 만큼 가난하지도 않다라는 비정한 편지를 남기고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1847년 2월 3일 마리 뒤플레시는 단 23세의 나이로 파리의 아파트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사후 그녀의 모든 유품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경매에 붙여졌으며 찰스 디킨스를 비롯한 수천 명의 파리 시민들이 이 경매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마피스는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1848년에 소설 라담 오 카멜리아르를 발표하여 그녀를 마르게리트 고티에라는 영원한 이름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 소설은 발매 즉시 20천 부 이상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으며 이후 연극으로 각색되어 유럽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는 1852년 파리에서 이 연극을 관람하며 자신의 새로운 오페라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한 여인의 고귀한 희생에 주목했으며 이를 통해 동시대의 위선을 고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뒤마피스는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작품 속에 그녀의 흔적을 90% 이상 투영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 사건을 넘어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리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추모객들이 바치는 흰 카멜리아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베르디가 이 슬픈 이야기를 어떻게 음악적 대서사시로 완성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험난했으며 수많은 검열과 사회적 편견과의 투쟁이 동반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술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그녀에게 부여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가 라 트라비아타를 작곡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미 한 편의 오페라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소프라노 지우세피나 스트레포니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고향 부세토의 주민들로부터 95% 이상의 차가운 멸시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교회에 가는 그녀를 향해 침을 뱉거나 그녀의 창문에 돌을 던지는 등 위선적인 도덕심을 앞세워 한 여성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베르디는 이러한 사회적 폭력에 격분하며 자신의 연인 스트레포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을 전체와 절연할 만큼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라 트라비아타 통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여인이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는 소위 도덕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고귀한 영혼을 가졌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대본 작가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와 함께 1852년 겨울부터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광기 어린 열정으로 작곡에 매진했습니다.
베르디는 오페라의 배경을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현대, 즉 1850년대로 설정하여 관객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직접 마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의 검열 당국은 무대 위에 창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 15회 이상의 수정을 요구하며 베르디의 창작 자유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베르디는 타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소절마다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야유와 한 여인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서를 100% 응축시켜 담아냈습니다. 그의 펜촉은 위선의 가면을 쓴 부르주아들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으며 이는 오페라 역사상 유례없는 사실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르디는 이 작품을 위해 자신의 모든 예술적 자존심을 걸었으며 이는 단순한 작곡 활동이 아닌 사회적 투쟁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는 스트레포니를 향한 세상의 비난을 이 작품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예술가의 고통이 어떻게 인류의 유산으로 승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1853년 베네치아에서 열린 그 참혹했던 초연의 현장으로 들어가 실패의 구체적인 원인들을 분석해 볼 것입니다. 참혹한 실패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페라의 1막은 화려한 파리 사교계의 이면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유명한 리비아모 네 리에티 차리치, 즉 축배의 노래는 단순한 환락의 찬가가 아니라 비올레타의 공허한 삶을 상징하는 왈츠풍의 선율입니다. 베르디는 이 곡에서 경쾌한 리듬 뒤에 주인공의 불안한 숨소리를 80% 이상 숨겨놓았습니다. 특히 1막의 대미를 장식하는 샘프레 리베라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녀의 외침인 동시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망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곡에서 선보이는 현란한 콜로라투라 기법은 가수의 기교를 뽐내는 수단이 아니라 주인공의 피버리시한 심리 상태를 90% 이상 정확하게 묘사하는 도구입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화려한 고음에 환호하지만 그 음표 하나하나에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전조가 서려 있습니다. 베르디는 오케스트라의 금관악기 사용을 절제하여 그녀의 목소리가 가진 연약함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1막은 그녀가 엘프레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마주하며 느끼는 당혹감과 거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음악적 대서사시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실제 파리의 연회장을 훔쳐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기록했습니다. 1막의 마지막 고음은 그녀가 쌓아온 가짜 삶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2막에서 그녀의 사랑이 어떻게 사회적 위선과 충돌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충돌은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2막의 이중창은 오페라 역사상 가장 치열한 감정의 사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표는 그녀의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2막은 이 오페라의 정서적 핵이자 사회적 비판의 정점입니다. 시아버지 지오르지오 제르몬트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바이올레타에게 아들과의 이별을 요구하며 종교적, 도덕적 명분을 앞세워 그녀를 압박합니다. 푸라 시코메 운 안게로라는 아리아에서 제르몽이 부르는 선율은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그 속에는 한 여인의 행복을 말살하려는 60% 이상의 폭력성이 담겨 있습니다. 비올레타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의 가문을 더럽힐 수 없다는 숭고한 결단 아래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베르디는 이 이중창에서 그녀의 감정이 고통에서 체념, 그리고 거룩한 희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10단계 이상의 섬세한 화성 변화로 표현했습니다. 2막 후반부 도박장에서 알프레도가 그녀를 향해 돈을 던지며 모욕하는 장면은 당시 관객들에게 100%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창녀라는 이유로 진실한 사랑조차 돈으로 환산하려는 남성 중심 사회의 잔인함을 폭로하는 대목입니다. 베르디는 이때 흐르는 오케스트라의 격렬한 투티를 통해 사회적 위선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겪는 굴욕은 당시 유럽의 모든 소외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보편적인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르디는 이 장면을 작곡하며 자신의 연인 스트레포니가 겪은 수모를 90% 이상 투영했습니다.
이 막은 사랑의 실패가 아닌 도덕의 실패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희생은 이제 산막에서 죽음이라는 안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안식은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찬란한 예술적 승화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산막의 침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진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산막은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여인의 마지막 1시간을 85% 이상의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그려낸 오페라 예술의 극치입니다. 전주곡에서 다시 등장하는 가녀린 바이올린 선율은 이제 그녀의 생명력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100%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마지막 아리아, 아띠오 델 파사토는 화려한 장식음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순수한 인간의 슬픔만을 담아낸 절창입니다. 베르디는 가수의 목소리가 가쁘게 끊어지도록 악보를 구성하여 폐결핵 환자의 호흡 곤란을 음악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카니발의 합창은 방 안의 고요한 죽음과 대비되어 비극의 강도를 120% 이상 끌어올립니다. 엘프레도가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파리를 떠나 살자고 노래하는 파리기 오차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향한 마지막 애원입니다. 비올레타가 죽기 직전 갑자기 기운을 차리며 이제 고통이 사라졌어라고 외치는 장면은 의학적으로 TB 하이라 불리는 임종 직전의 일시적 현상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마침내 사회적 편견과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개인의 소멸이 아니라 위선적인 시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의 완성이었습니다. 1847년 몽마르트르 묘지에 묻힌 마리 뒤플레시는 베르디의 음악을 통해 1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지금까지도 매년 10,000송이 이상의 흰 카멜리아가 헌화되고 있습니다. 예술은 이처럼 짧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하고 아름다운 신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그녀가 남긴 유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 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우리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위해 현장의 리포터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선율의 여운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1853년 베네치아에서의 참담한 실패 이후 베르디는 자신의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음악이 아닌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과 부적절한 캐스팅에 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단 14개월 만인 1854년 5월 6일 베네치아의 산 베네데토 극장에서 열린 재공연은 인류 오페라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활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관객들은 베르디의 진심을 100% 이해했으며 그녀의 비극에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라 트라비아타는 지난 10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오페라 순위에서 단 한 번도 상위 3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매년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최소 5,000회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 수는 1억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인종과 언어,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이 작품의 위대한 생명력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베르디는 사회적 낙인에 찍힌 한 여인을 무대 중앙에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진 도덕적 결함에 대해 1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이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박제되었으며 이는 인류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거장의 끈기와 한 여인의 진실한 사랑이 만나 완성된 이 기적 같은 서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위대한 예술은 시간을 견디고 편견을 이기며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장엄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베네치아의 밤하늘 아래서 여러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녀의 선율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인류 최고의 걸작을 향한 우리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오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지우세페 베르디가 라 트라비아타를 통해 세상에 던진 뜨거운 질문과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궤적을 함께 추적해 보았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 속에 위대한 걸작의 모든 가치를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진실한 눈물만큼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으리라 믿습니다. 예술은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선과 편견을 비추는 차가운 거울이자 따뜻한 위로의 손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마주한 것은 한 편의 오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고귀한 사랑의 불꽃이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우세페 베르디가 펜 끝으로 쓴 그 위대한 사랑의 승리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리포트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지적인 열정과 인내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제 작별의 인사를 올리려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인류의 유산을 지키는 작은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클래식의 깊은 향기와 예술적 영감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술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정중히 물러가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더 위대한 예술의 기록을 복원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예술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축복합니다.